예. 자, 양지연 씨가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이 빛골 시민문화관도 역시요. 이 당시에 5.18 사적지 지나가는 순례길의 한 곳이죠. 네. 예전에는 구동체육관이라고 불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을 아셨던 분들이라면 이곳도 충분히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진전이 열리고 있던데 문화전당 역사에 가면 역시 그 5.18과 관련된 사진전이 또 하고 있으니까 지나시다가 꼭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투데이 이슈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이 5월 항쟁과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5.18 당시 시민군으로서 도청에 끝까지 남았던 정상용 전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5월 항쟁 그 새벽에 도청 광장에 울려 퍼졌던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공 여러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김선옥 5.18 구속 부상자회 광주 남구 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진전에서도 봤듯이요. 이 여러 곳들이 아직도 5.18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도 있고 사적이 된 곳들도 있고 그런데 5.18 당시에 생생한 아주 현장을 직접 겪으셨잖아요, 김선옥 씨. 네. 그런데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우연이라도 그런 장소들을 혹시 둘러보게 되거나 보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 좀 드세요?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제 기억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걸 가끔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얼마 전에 4월에 제가 아시아 문화전당을 한번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22일 날 학생 수습위원으로 이렇게 띠를 차고 들어갔던 순간부터 처음 봤던 그 시신들 14구의 시신이 누워있는 그 시신을 보고 제가 한 시신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총에 반쯤 얼굴이 날아간 시신이 까맣게 돼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제가 처음 보는 그 느낌이 이것이 전쟁이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23,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예, 저는 들어갔을 때는 우리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 수습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27일까지 나오지 못하게 된 그 첫 시신을 보고 제가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전쟁을 느끼고 지금은 너무나 슬프다. 이 이건 국가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도청 주변이 광주의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지나다닐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네. 트라우마가 상당하셨겠어요. 지날 때마다 여기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회전되는 것들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상용 전 의원께도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34년 전이 5월 26일 그날도 역시 월요일이었더군요. 5월 27일 내일 화요일까지 상황에 대해서 정상용 씨가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때의 시신 수습에서부터 치안까지 모든 것들을 시민군이 스스로 해냈잖아요. 당시 분위기를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그 총기가 4,500정 이상이 시민들 손에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면 엄청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정말 당시의 광주는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요. 네.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대동세상을 우리 시민들은 높은 민주의식으로 만들어냈어요. 누가 지시하거나 어떤 각본에 의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했고요. 사체 수습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상자 처리, 또 헌혈, 모금, 그리고 주먹밥 나르기 이 모든 것이 스스로 했던 겁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를 그때 우리는 보았죠.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계엄군에 맞서서 항쟁했던 시민군들이 어떤 사람들로 좀 조직이 됐었나요? 나이도 아주 다양했고요. 되게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가 참여를 했고요. 직업도 이제 아주 다양했습니다. 뭐 회사원도 있었고 자영업자, 또 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직종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그 항전을 했던 기동 타격대에 참여했던 우리 동지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참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직종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 항쟁을 광주 민중 항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영화 화려한 외출을 많이들 보셨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당시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태어난 정보술 씨도 뭐 역시 네. 마찬가지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정성용 씨는 당시 항쟁 지도부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네, 당시 직책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저는 그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외무 담당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외무 담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저희들이 이제 예. 투쟁위원회 직책이요. 예. 김종배 위원장이 있었고요. 네네네. 부위원장이 2명 있었습니다. 예. 지금 고인이 된 허규정 동지가 내무 담당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제가 외무를 맡았는데요. 이제 허규정 동지는 주로 그 도청 안에 내부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네. 책임지는 역할이었고요. 김종배 동지와 저는 주로 협상, 네. 그 도청 또 시청 그 관료들과 여러 가지 장례 절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앰뷸런스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절차 그리고 계엄군과의 그 창구를 통한 협상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제야 원로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대책을 협의하고 그런 일을 제가 맡았고요. 네. 우리 지도부 모두가 이제 함께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김선옥 씨께서는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마련된 상황실에서 이 방송을 하는 일을 맡으셨었잖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방송을 좀 하셨나요? 제가 상황실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때 사람들도 다 자기가 찾아서 스스로 일을 했지 누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제가 대학교 4학년 전공이 성악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아르바이트도 DJ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이 기계를 만지는 거나 방송하는 거에는 별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제 역할이었고 또 거기서 이 전화가 시민들로부터 모든 뭐 민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받고 이것은 알려야 되겠다 하면 바로 방송실에 가가지고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동 쪽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를 그때마다 전남도청 스피커로 방송되는 거였습니까? 그 전남도청 안에 스피커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스피커여서 도청 안과 밖이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골기대회가 없을 때는 멀리까지도 들릴 수 있고 네. 밖에서는 계속 골기대회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들의 또 병원 상황 지금 네. 환자들이 병원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무수히 방송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억나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죽었다는 방송 네.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계엄군이 몰려오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달라. 뭐 이런 가두 방송들도 많이 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전에 화면에서도 김선옥 씨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양한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네. 또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고 또 네. 후대에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맞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봤던 오늘 시작하면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희생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그 울분, 내가 겪어왔는 그 시간이 동안에
다른 세상은 너무나 잘 평범하니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공허감이랄까 그런 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반쪽 없는 시신이 이 시멘트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눕고 또 합수부에 끌려가서 볼일을 볼 때 군인이 저한테 총을 겨누고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을 보게 했던 제가 인권을 너무나 유린당한 그런 도저히 그 여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정말 그 이불을 둘러쓰고 혼자 울고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것을 혼자 겪어왔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또 왜 그 자리에 네가 있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의감과 정열이 있었잖아요. 20대니까 그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네가 그렇게 했어 하면 눈물이 나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아주 전면에 세상의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러시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합수부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부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사실 자살을 기도했어요. 수면제를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깨어나겠는데 학교에 가니까 학교도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이었는데 거기서도 제명을 당하고 누구도 나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교직 발령 받기 2달 전에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제 형제간 중에서 오빠와 동생이 미국서 살고 있는데 이 한국 땅을 떴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가족의 그 트라우마를 내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교직의 발령을 받으면서 절대 5.18을 입에 담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부분이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으셨군요. 네. 억울한 면도 좀 있으시고. 자, 5.18 34주년 5월 26일, 오늘은 27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항쟁 지도부에 계셨던 정상용 씨에게 다시 한번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 텐데요. 5월 26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상황은 물론 이제 역사의 또 교과서에도 뭐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지도부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날의 얘기를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수습 대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지도부 중에 중심부에 있던 분들이 수습에 주안점을 뒀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을 치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은 그런 입장에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골기대회를 해서 이대로 수습할 수 없다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습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5일 날 그 항쟁 지도부가 바뀌죠. 그래서 소위 이제 항쟁파 지도부가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진 투쟁 지도부가 처음에 그 계획했던 게 이제 재무장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4,500종의 그 총기가 거의 대부분이 도청에 수거돼 있었어요. 지금 저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게 5월 27일 오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26일이죠. 5월 26일입니까? 네, 지금 도청을 사수하고 있는 시민군하고 또 계엄군의 모습. 골기대회 지금 4차 내지 5차 골기대회 골기대회 하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이제 5월 26일은 시민들에게 재무장을 하겠다는 걸 알리고 27일부터 각 동별 예비군 조직을 통해서 재무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 26일 밤이 고비였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사에서도 최후 통첩을 해왔어요. 그날 진입을 하겠다고 통첩을 해왔고 저희들은 그날을 분기점으로 봤습니다. 그날 걔들이 진입을 하지 않으면 이 투쟁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5월 26일이 그날 밤이 이제 계엄군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네. 그날 도청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 여자분들 또 어린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라. 총기를 그랬더군요. 다룰지 예. 못하는 사람은 귀가해라고 종용을 했고요. 상당 수가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 김선옥 씨처럼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요. 네. 네.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저희들이 항전이고 그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대책회의를 하면서 끝까지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 남자라고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27일 새벽을 맞았죠. 네. 당시에 새벽을 맞을 때 도청 안에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시민군. 도청과 그 주변에 제 기억으로는 한 250명 정도가 250분.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김선옥 씨께서는 이 27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방송을 그날 하셨나요? 네, 그날 제가 2층 식당으로 직접 올라가서 네. 여학생들한테 오늘 저녁은 들어가라. 네. 혹시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없으면 내일 다시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이 돌아갔고 우리는 총을 쏘지 못하니까 네. 여기 있어서 만약 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다. 네. 들어가라. 그렇게 제가 종용을 했는데 합수부에서도 어떤 대학생 언니가 와서 우리를 가라고 했다. 그래서 저를 여자 시민군 대장으로 그렇게 맞이를 했어요. 저를. 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그리고, 않고요. 예, 뭐 여자분들 또 예. 어린이들은 귀가하라. 뭐 그런 이런. 소리는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으셨고. 예. 그래서 직접 말로 해서 어둑어둑할 때 제가 돌아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용도 하고 어린이 여자분들은 귀가 조치가 됐고 27일 새벽이 밝아왔어요. 그 당시 새벽부터 계엄군이 도청 안에 진입할 때까지의 상황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자정을 넘기면서 외곽에서부터 예. 계엄군이 진입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총기를 다시 이제 총기와 실탄을 네. 지급을 받고 각기 이제 자기 위치에서 마지막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때 당시 그 몇 시쯤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아마 우리 김선옥 씨가 새벽 방송을 했을 때가 2시에서 3시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도청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부 이제 마지막 그 전투를 준비하면서 각기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선옥 씨가 한 그 새벽 방송을 저희들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당시에 시민군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좀 오고 갔나요? 이미 총기를 지급받고 네. 자기 자리 위치 배치가 된 다음에는요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비장한 분위기가 네, 흘렀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휘부가 투쟁을 진도 지휘하는 지휘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역할 배치를 시키고요. 네. 대부분의 그 시민군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 계엄군 진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 24단이 아마 이제 도청을 장악했던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군 여러분께서는 이제 체포가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고 정상용 씨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날 27일 새벽에 체포돼서요. 예. 이제 상무대 영창에 끌려갔다가 당시에 이제 지휘부들은 지도부들은 보안사로 이제 끌려갔죠 다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혹독한 고문을 2박 3일 이제 3박 4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면 심하게 좀 고문을 받았습니다. 네. 시간이 그리고 어떻게 다시- 흘러갔는지를 잘 기억 못 네, 하셨겠군요. 전부 체포된 다- 이후에는. 예, 동지들 간에도 전부 그 시간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잠을 자지 않고 고문을 네.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제 헌병대 영창에 와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네. 지금도 저기 도청도 그렇고 상무대니까 상무지구잖아요. 네. 뭐 안 갈 수 없는 곳이지만 물론 지형이나 분위기 모습들이 다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무거운 것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겠군요. 그럼요. 예. 윤상원 열사하고의 추억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윤상원 동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뭐 참 그때 시민군 모두가 함께 했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싸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그 항쟁에 참여했던 아주 모범적인 그 동지였습니다. 저와는 이제 20일부터 녹두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네. 도청 항쟁 지도부를 이제 바꾸게 되고요. 이제 상원이가 도청에 있었던 그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김종배, 허기종과 연락처기를 만들어서 저와 이제 만나서 이제 지도부를 바꾸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원이는 대변인을 맡고요. 네. 그랬는데 마지막 그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마지막 밤을 맞으면서 상원이하고 저하고 이제 물을 한 컵 마시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죽는데 후회 없지. 형님 후회 없습니다. 뭐 우리 이렇게 죽더라도 후회 없습니다. 제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상원이 자네는 아직 장가도 못 갔잖아. 억울하지 않아? 그랬더니 막 깔깔 웃으면서 형님 절대 우리 안 집니다. 이기고 예쁜 섹시 만나서 제가 장가 갈게요. 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네. 아주 깔깔대던 모습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네.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 결혼식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주 네. 좋은 또 반려자를 만나서 지금 마흔묘역에서 아주 오손도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 결혼식장에서 불려졌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네. 이제 우리가 5.18 기념식에 재창을 하는 거를 원하고 있고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도 네. 정부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영 씨는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임을 위한 행진곡 개창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봅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우리 가슴 속에 모두가 살아있는 그런 그 행진곡이에요. 네.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몇 사람이 그걸 못 부르게 된다고 해서 우리 못 부릅니까? 단순히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못해서가 아니고 못 부르게 해서 그 내막에는 5.18 5월 항쟁 정신을 왜곡시키고 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보훈처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대통령 입장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분들이 그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그분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봐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미 5월 항쟁 정신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세계 속에 민주화의 성지, 네. 민주화 꽃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선옥 씨도 지금 5.18 구속 부상자회에서 활동 중이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5.18 펌회하는 그 무리들이 지금도 그 34년 전에 복도를 우리로 몰았던 그 세력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이고 또 그것을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전남대 4학년생으로서 저도 북한군이었단 말이냐. 정말 말도 아닌 소리를 계속하고 또 그걸 지금은 또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 자, 정상용 의원께 전 의원께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저는 정 의원님을 생각하면 이제 국회의원 시절도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당시 평민당 네. 국회의원을 지내셨었고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패를 던지던 사건에 네. 같이 계셨던 분이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34년이 지났습니다. 5.18이 벌써 세월이 강산이 3번 바뀌고 또 그 중간쯤에 와 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신 일도 물론 5.18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이 있으셨을 테고 또 세월이 또 이만큼 지나서 본 5.18의 34주년 이후의 모습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든 그 5월 민주항쟁이 우리 국민 속에 좀 인식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광주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5.18 민주항쟁은 몇 사람이 주도하거나 몇 사람이 투쟁을 했던 게 아닙니다. 80만 시민, 대다수 전남도민들이 함께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그 한거했던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했던 시민들과 5월 단체 또 관련자들이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좁혀가고 우리 함께했던 운동으로서 다시 좀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러워요. 제가 했던 것보다도 마치 제가 무슨 뭐 주도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저보다도 처음부터 열심히 싸웠고 또 희생을 당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5.18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감옥 가고 부상당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고문받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뜻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죽었겠어요? 정신 개성을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히 부끄럽고 앞으로도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당시 생생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여러 좋은 말씀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예, 자, 생방송 빛날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34년이 지난 지금도 좀 고문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참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또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5월 항쟁이 진압된 그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계엄군에 의해서 상무대라는 곳으로 좀 끌려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정상경 씨 고문당한 사람들은 혹시 어떤 후유증을 좀 겪고 있나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끌려가서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고문을 당했죠. 예. 저는 그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독한 동물인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 그 후유증 때문인지 많은 동지들이 젊은 나이에 석방되고 나서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한 분을 화면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시민군 양인화 씨의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고 같이 얘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광주가 피로 물들어갔던 1980년 5월 27일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시민들 중에 양인화 씨가 있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도 5월을 살아가는 양인화 씨.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신안동의 한 중화요리집. 30년 경력의 베테랑 중화요리사 양인화 씨의 식당입니다. 양인화 씨는 젊은 시절 시골에서 광주에 올라와 학교 대신 중화요리집을 다니며 요리를 배웠다는데요. 이제 어느덧 광주 맛집으로 소문난 중화요리집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바쁠 때 엄청 바쁜가 봐요? 아, 정신없지 아주 바쁠 때는.
정신 없어요. 아니,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물 먹을 시간이 없어요. 주방에서 여기까지 나올 시간이. 소변 갈 시간도 없어. 부쩍 찾는 손님들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양인아 씨. 그런 그가 5월만 되면 평생 해왔던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80년 5월) 초보 주방장 양인아 씨는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인들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함락되던 5월 27일 그 마지막 날 그는 도청에 있었습니다. 34년이 지난 당시 도청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인아 씨는 무엇에 이끌리듯 매년 5월이면 이곳을 찾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분위기는 어땠었어요? 분위기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주 굉장히 살벌했다고 봐야죠. 제가 여기 이쪽 상무관 있는 데서 도청을 여기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쪽 버스 안에서요. 이제 5월 27일 날 세복에 두 명이 공수단 2명이 하얀 띠를 이렇게 두르고 먼저 담을 타고 왔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총을 못 쐈죠, 저 때는. 그때 도청 안에 잡혀 들어갔을 때도 안에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뭐 군인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차 밑에 같은 데 막 쓰러져 있고 그랬죠. 몰라보게 변해버린 도청 건물 앞에서 아직도 그는 참담했던 그때의 5월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5월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안정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상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잠자다가도 막 꿈에도 그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죠. 벌써 34년이 지났지만 5월의 그 상처는 지금도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치, 술, 관절, 외상성 관절염 여러 가지 병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짐승처럼 무섭게 달려드는 그날의 기억들은 진통제로 또 시간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공부가 엄청 심했었나 봐요. 그러죠. 내가 고문당해갖고 기절에 사람이 고문당할 때 고문당하다가 기절할 때가 제일 편거든요. 잠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러고 눈 떠보니까 통합병원이더라고요. 그걸 매일 그렇게 고문을 시켰죠. 매일. 하루에 밥은 조금 뭐 보리밥 조금 주고 매일 수사한다는 기계로 끌어다가 뭐 이렇게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물 먹이고 그랬죠. 지워지지 않을 크나큰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준 이는 바로 아내 박복자 씨입니다. 21살 어린 나이에도 속이 깊었던 아내는 상처가 깊은 양인아 씨를 남편으로 맞아 30년을 한결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아버님한테 섭하신 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섭하신가요? 없어요. 잘해요, 너무. 근데 본인 몸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 이제 투정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힘드니까요. 어머니는 아버님이 지금 휴일 때 몸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왜 그냥 전선에 나갔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 그 생각 안 하거든요. 비록 몸은 아파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양인아 씨 가게에 분주했던 하루도 어느덧 저물었습니다. 가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몸이 아픈 남편 대신 박복자 씨의 몫입니다.
어머니 원래 셔터맨이라 해서 원래 남편분이 항상 셔터 닫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문은 내리고 올리고는 제가 해야 돼요. 한번 남편이 올려주고 보건병원에 45일간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허리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제 몫이에요. 그럼 어머니 2배로 힘드시겠네요. 네, 이렇게 무거운 거는 남편이 혼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쌀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다 그건 제 몫이에요. 어머니가 진짜 여장부시네요. 네. 여장부 맞아요, 여장부. 오늘도 양인아 씨네 가게는 활기가 넘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또 땀 흘린 만큼 보람을 느끼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 바로 34년 전 양인아 씨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세상입니다. 아직도 5월의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그 대가는 무엇보다 크고 값지다는 양인아 씨. 오늘만 보면 아주 좋아 죽겠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해요. 후회라는 거 없죠. 잘했다고 생각하죠. 전혀 몸이 망가졌다고 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었다면 전혀 후회되지 않죠. 이게 뭐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걸 후회하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자식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어 후회는 없다는 양인아 씨. 그는 아직도 5월을 간직한 채 평범하지만 특별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예. 34년이 지난 지금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밝게 웃으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위안이 되네요. 정상훈 씨 좀 영상 보면서 어떠셨어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래도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꿋꿋하게 살아줘서 정말 고맙고요. 정말 2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선옥 씨께서도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또 5.18이 34주년이 지난 지금 또 역사 왜곡도 진행이 돼 있는 교과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또 5.18을 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또 책임도 있으신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들의 앞으로 처절히 살아가야 할 삶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들 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처럼 혼자 내버려졌다는 그런 공허감이 들 때 잘 살다가 자살하게 되고 우리 5.18 동지들도 42명이라는 숫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요즘에 만나면 죽지 말고 살자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월호를 보면서 저들이 살아야 할 삶, 고통,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 분노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선생은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이 있다. 나는 그렇게 교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안에 들어있을 때 다행히 그 선생님들이 곁에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됐을까, 안심이 됐을까. 그 교사의 신분으로서 그걸 지키고 죽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좀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좀 아픈 기억들 꺼내주시느라 참 저희가 감사하다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 이번 5.18 34주기는 이물견 행진곡 재창 이 얘기와 더불어서 또 세월호 사건과 함께 많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5.18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 절대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